바젤3 시행으로 은행이 자금 회수하면서 금리 오를 거다. 주담대 금리부터 오르고 있다. 코픽스 소폭 하락하면서 주담대 금리 또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했죠. 코픽스가 신규가 0.01% 떨어지고 잔액, 신잔액 8월 기준으로 다 떨어졌기 때문에 9월 15일 공시했으니까 주담대 금리가 또 떨어진다 라고 기사가 나온 것이 무색하게도 주요 은행에서 주담대 변동금리가 한 달 새 0.1에서 0.33%포인트씩 올렸다. 기준금리 그대로죠. 주택담보대출에 기준금리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코픽스는 떨어졌다. 근데 주담대가 올랐어요. 신한은행 같은 경우 계속 오르고서 지금 여기까지 올랐죠. 신규 취급액. 하나은행 같은 경우도 계속 조금씩 오르고 있다. 국민은행 마찬가지고 농협 마찬가지다. 우리은행만 조금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신잔액 오르고 있다. 역시 우리은행만 조금 떨어지고 있다. 이 정도죠. 기준이 되는 금리나 코픽스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데 은행에서 왜 금리를 올릴까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더 대출 못 받게 하려고, 두 번째는 대출을 회수하려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문제는 뭐 때문이다? 바젤3 도입 앞둔 은행들 하면서 8월에 뭐라고 그랬어요? BIS 합격점이라고 했죠. 합격점이니까 괜찮겠네. 총 자본 비율 14에서 15%로 안정적인 수준이고 기업 대출이나 위험 가중자산은 늘어나서도 안정적인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2분기에 굉장히 많이 하락했죠. 합격점이긴 한데 총 자본 비율이 2018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BIS 비율이 자기 자본 비율이죠. 기준치보다야 높지만 예를 들어서 자기 자본 8% 이상 보유하세요. 딱 8% 보유하면은 기준은 맞추고 있지만 이게 안전한 건 아니죠. 떨어지고 있다는 건 위험 수위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금리가 저금리다. 저금리일 경우는 예금 이자도 낮아지고 대출 이자도 낮아진다. 여기서 영향을 미치는 게 예금을 안 하죠. 차라리 수익률 높은 곳으로 자금이 이동한다. 근데 수익률 높은 곳으로 자금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서 이동하죠, 보통. 그러면 저금리가 되면은 예금은 줄고 대출은 늘겠죠. 좋게 보면은 은행이 이자 낼 돈은 줄어들고 이자 받을 돈은 늘어난다. 그러니까 은행이 수익이 높겠구나 라고 느낄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 자본이 줄어든다는 거죠.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금이 줄어든다. 은행 같은 경우 레버리지 장사잖아요. 100명이 각자 만원씩 100만원을 맡겼다. 이것을 지금 당장 달라고 안 하니까 요 100만원 자체를 다 빌려줄 수도 있는 거고, 요즘에는 또 디지털이 발달되니까 숫자로 뻥튀기 시켜가지고 레버리지에서 빌려준 걸 막 1000만원씩 빌려준다. 뻥튀기 시켜서 이 사람들이 지금 찾으러 오지 않으면은 충분히 가능하죠. 뻥튀기 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전산상으로 이 사람들이 1000만원 빌렸는데 당장 1000만원 빼서 쓰지 않는 이상 충분히 가능은 하죠.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돈을 찾겠다 그러고 이 사람들은 더 많이 빌려가겠다. 1200만원 빌려가겠다 그래요. 점점 더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가지고 있을 여력이 줄어든다 라는 거죠. 둔감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BIS에서 한국 부채 수준이 경고에 근접했다. 곧 터질 위험이 있다는 거죠. 바젤 1 때 어디 터졌어요? 일본 2 때 미국에 리만 터졌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위험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 올해 연간 기준으로 10%포인트를 넘어설 경우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경고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은행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봤어요. 위험 수준까지 가는 걸 막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올리는 거죠. 8월만 볼까요? 가계대출 11.7조 원. 6월, 7월보다 더 빨리 늘었더라. 엄청 많이 늘었죠. 특히 주담대 많이 늘었고 기타 대출도 많이 늘었다. 주택 거래량은 줄었는데 주담대 왜 늘어요?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연끌 비중이 늘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6월에는 100억 거래됐는데 8월에는 50억밖에 거래가 안 됐더라. 요때는 40% 대출 받는다고 해서 20억을 대출을 받았는데 이때는 대출 받은 사람이 한 10억밖에 안 됐다. 그래서 나머지는 대부분 자기 자본으로 살 수 있었다 라고 보면은 연끌 비중이 늘었다는 거죠. 두 번째 뭐예요? 생활자금 일수가 있죠. 5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게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코로나로 무너지고 있다. 빚 없이 사는 게 좋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내 돈 주고 내 집 마련했는데 가게가 무너지게 생겼어요. 둘 중에 하나죠. 가게를 엎어버리든가. 근데 가게를 엎어버리자니 수익이 안 나요. 돈 벌어서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날 때까지 유지하자라는 마음으로 여기서 2억 대출 받아서 여기다 쓰고 있어요. 이런 주담대도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기타 대출 역시 같이 늘어나고 있다. 근데 항상 보면은 저렇게 대출 늘어난 거에 대해서 연끌하고 B2 때문에 늘어난다. 계속 이런 얘기 하고 있죠. 부동산 주식 투자 연끌 B2 때문에 사상 최대로 늘었다. 연끌 B2로 인해서 신용대출이 증가했다. 은행 딜레마다. 연끌 B2 패닉바잉으로 가계대출 늘었다. B2 연끌의 광속 증가, 돈줄 죄남 이런 식으로 다 연끌이나 B2 때문에 늘었다고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 안 하죠. 주담대 우회로보다 고금리 대환이나 생활자금용. 그러니까 요거는 돌려막기죠, 실질적으로. 여력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생활자금용. 생활비가 없다. 비중은 뭐가 제일 많아요? 생활자금이 가장 높죠. P2P 같은 경우. 그러니까 생활자금도 요 사람들이 1금융, 2금융에서 안 되니까 P2P까지 간 거죠. P2P는 더 위험한 거고. 이런 핑계를 대고 샀을 수도 있겠지만 생활자금 비중이 꽤나 크다는 거죠. 지금 가계대출은 6월 이때쯤이야 엄청나게 패닉바잉이 일어났으니까 영끌, B2 이런 걸로 가계대출이 증가했다고 치더라도 지금 보면 어때요? 가계대출 많이 받아요? 가계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막 영끌하고 있어요? 그럴 생각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6월에 다 했고 7월, 8월에 거래량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영끌도 위험하고 B2도 위험하고 생계자금도 위험해요. 지금은 은행 입장에서는. 그런데 연 15% 금리도 영끌 투자 열풍이래요. 부동산 패닉바잉이랑 주식 B2, 신용대출 수요까지 카드론 증가 폭이 더 커진다 하면서 이게 다 영끌 투자 때문이래요. 영끌 B2가 늘어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부동산, 주식시장에 유동성이 흘러들어간다. 지금 집값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될 수 있는 핑계 뭐밖에 없어요? 저금리가 유동성 장세라서. 그러니까 영끌이나 B2로 유동성이 계속 들어온다고 유도하고 싶은 거죠. 거래량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연 15% 금리 내가면서 여기다가 플러스로 보유세도 나오고 추가 부대 비용 같은 거 나오죠. 그러면 적어도 연 20% 이익은 남아야지 영끌 투자가 유리한 건데 그 정도 생각하고 지금 부동산 들어가는 사람 있을까요? 지금 10억짜리 사면은 내년에 12억 되고 내후년에 14억 되고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카드론까지 가는 경우는 아무리 영끌 투자 하더라도 진짜 그 집 살 돈 조금 모자라가지고 카드론 조금 섞어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면은 생계 자금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그런 쪽으로는 자꾸 얘기를 안 한다. 영끌 B2도 양극화하면서 고신용자 쏠림 심해진다. 고신용자 어디서 빌려요? 영끌 B2 하는 사람은 5대 시중은행에서 빌리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B2 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고신용자 대출에 대한 규제도 검토하고 있다. 저신용자 같은 경우는 여기 가 있고. 그리고 고신용자도 다 B2로 가느냐 그렇게 볼 수도 없죠. 신용이 높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신용자들. 내가 돈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빌리지도 않고 갚을 것도 없어요. 예금만 넣어놓고. 이 사람들 고신용 나와요? 은행 고신용자는 그런 사람들보다 카드 사용 많이 하고 그 대신에 그거 따박따박 갚아주고 대출을 받았는데 따박따박 갚고 잘 갚아서 신용 높인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은 자주 카드 쓰고 한다는 거는 생계자금으로 자주 쓸 수도 있다는 거죠. 다 B2로만 몰아가고 있다. 영끌로만 몰아가고 있다. 유동성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데 주식시장 최근에 올라가다 멈췄죠. 거의 멈췄죠. 부동산 시장 거래 안 되고 있죠. 근데 왜 아직도 영끌 B2 타령을 하고 있어요? 우대금리 한도 축소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에서 우대금리 한도 축소하고 있다. 영끌 B2를 줄이겠다. 은행에서 왜요? 영끌하고 B2 해가지고 유동성 들어가면은 이자 많이 받다가 무너지면은 그거 경매 넘겨가지고 실물자산 팔아가지고 원금 회수하면 되는데 은행에서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영끌 B2가 지금 한계치만큼 들어갔기 때문에 위험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내준다는 거죠. 영끌 B2 한 사람들한테도 회수를 하겠다. 회수를 할 때 금리를 올리죠. 근데 기준금리가 안 올라가요. 왜? 경제 위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행 자체적으로 올리는 거다. 코픽스는 떨어지는데 주담대는 올리는 거다. 그런 경우죠. 1%대 신용대출 금리 사라진다. 이런 거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전문직 연봉 2배 대출도 맡길 듯. 과한 대출을 내주지 않겠다. 저렴한 금리를 내주지 않아서 사람들의 돈 너무 빌려가는 거 막겠다. 금리 올려서 회수 좀 늘리겠다. 그리고 빨리 갚을 수 있는 사람들, 빨리 가능한 사람들한테 적게 빌린 거를 오히려 이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소액일 경우는 빨리 회수하려고 하죠. 금융권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에 팔고 있다. 보유세 올라가서 부담 커진 것도 있지만 계속 부동산 팔고 있다는 거죠. 빌딩, 사옥 다 팔고 있다. 금융시장이 팔고 있어요. 금융에서 부동산 판다. 개인은 모를까요? 보험사나 화재사, 생명사 저런 데는 진짜로 금융 전문가들 모여있는 데인데 정말 뛰어난 사람은 저보다 더 잘 예측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를까요? 저들은 팔고 있는데 저들이 팔면 누가 사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저들보다 더 경제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사고 있어요.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보유 부담 때문에 판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상 처분하고 있다는 거죠. 현금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이 위험자산이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보유세 올라갔다고요? 개인은 안 올라가요? 은행만 올리나요? 이 와중에 뭐라 그래요? 실수요자 대출규제 풀어야 된다. 응답자, 유주택자가 대출규제 풀어야 한다. 무주택자도 유주택자도라고 하는데 응답자의 대부분이 유주택자고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도 한다. 근데 유주택자들이 특히 더 많이 대출규제 풀라고 그러죠. 뻔한 거 아니에요? 무주택자보다 유주택자가 훨씬 비중이 높죠. 응답자 비중도 높고 필요한 정책에 대한 것도 대출 완화라는 비중이 높다. 왜? 팔려고. 다주택자들도 유주택자죠. 왜 대출 많이 풀어주라고 그래요? 이 상황에서 은행사에서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데 누가 그래요 또? 대출 규제를 풀어야 전세 수요가 매매로 돌아올 것. 지금 이 가격에 매매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꾸 대출 규제를 풀라고 그래요? 이 심 교수 형은. 이분 또 누구예요?
나는 임차인이죠. 대출한도 늘려야 된다. 얼마 전까지 이주택이신 분이 또 늘리래요. 초이노믹스 때문에 얼마나 작살나는지 봤고 가계부채 얼마나 위험 수준인지 봤죠. 근데 대출 자꾸 늘리라고 그래요. 결론, 가계부채 위험 수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위험 수준이에요. 거의 선진국 최고 수준이죠. GDP 대비 가계부채, 전세 보증금까지 합친다면 거의 뭐 세계 최고 수준이죠. 은행 아직까진 괜찮은데 BIS 비율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자금 유출 방지 및 회수를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거죠. 특히 주담대가 많이 올라간 이유는 뭐예요? 위험 자산이라고 인식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금융사들은 처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만은 오르고 집값 계속 안 떨어지고 신고가 찍을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어리숙한 사람들을 노리고 있다. 거기다가 영끌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죠. 주담대 금리 올라가고 신용대출 우대금리 사라지고 있는데 지금 집을 사야 돼요? 영끌하신 분들 점점 더 위험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변동금리였기 때문이죠. 변동금리는 변동되는 거예요. 지금 변동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영끌 최대한 많이 했는데 금리 올라가고 있어요. 앞으로 경매 많이 나올 수 있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